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4살의 지훈과 30살의 서영이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판교에 위치한 중견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서영은 강남구 작은 무역회사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둘이 살고 있는 분당 신혼집은 전세로 마련한 30평 아파트였는데 작지만 알찬 보금자리였습니다. 지훈에게는 2살 아래 동생 지수가 있었어요. 30살인 지수는 지훈과 서영이 연애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의 여자친구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죠. 지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로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셋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의 집에서 서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을 먹고 맥주나 소주를 마시며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지수는 형수라고 부르기보다는 서영 누나라고 부르며 편하게 지냈고 서영도 지수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지훈은 이런 가족의 화목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동생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까지 포함해서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았거든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하다고 동생이 형수를 친누나처럼 따른다고 말이죠. 어느 토요일 저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영이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준비했고 지수가 좋은 소주를 가져왔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지수가 현장에서 있었던 웃긴 일화를 들려주자 지훈과 서영은 배를 잡고 웃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지훈은 동생이 아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서영도 시댁 식구들과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지수 역시 형과 형수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지수는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지훈은 형으로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서영은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두 형제 사이를 잘 조율해 주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훈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각자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꿈과 희망을 나누며 진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지훈과 서영은 빨리 아이를 가져서 가족을 늘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세 사람 모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온한 가족의 저녁 시간은 따뜻하게 흘러갔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은 동생과 아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이런 화목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바랐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작된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어요. 지훈은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서영이 준비한 안주와 함께 소주병이 벌써 3병째 비워지고 있었어요. 지수는 술이 꽤 센 편이었지만 지훈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지훈은 계속해서 잔을 비우며 동생과 아내에게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사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를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눈동자도 초점을 잃기 시작했어요. 서영과 지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지훈이 이렇게까지 취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11시가 넘어서자 지훈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몸도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지훈을 부축해서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거실에는 서영과 지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에서 둘은 어색한 침묵을 나누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술잔을 정리하려고 일어섰고 지수도 함께 도와주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형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서영도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통했는지 분위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둘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남은 술을 마저 마시면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지수는 서영이 형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고맙다고 말했고, 서영은 지수가 형을 얼마나 아끼는지 안다고 대답했어요. 술 기운이 돌면서 둘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 앉게 되었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손이 닿기도 했어요. 서영은 지수가 평소보다 자신을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도 서영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형수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흘러 자정이 넘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서영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말했어요. 서영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지수에 대한 묘한 끌림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지우는 숙취로 고생하며 일어났습니다. 서영과 지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둘의 마음속에는 전날 밤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했고 대화도 어색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지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영의 모습이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의 향기,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수는 자신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형수와 그런 관계를 가져버렸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영에 대한 갈망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어요. 서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지훈과 함께 있을 때면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지수 생각이 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수가 평소보다 자신을 더 세심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들이 남편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둘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여러 번 서영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지웠고 서영도 지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망설였습니다. 결국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지수였어요. 평범한 안부 인사로 시작된 문자. 메시지는 점점 더 자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 얘기나 가족 얘기를 주로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늘어났어요. 서영도 지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답장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용기를 내어 서영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형이 출근한 낮 시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둘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둘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지수는 서영에게 그날 밤 이후 계속 생각이 났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영도 자신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출근한 후 낮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핑계를 대고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처남과 형수 사이처럼 보였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둘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지수는 서영에게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둘은 시내 작은 모텔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서영을 만날 때마다 더욱 세심하게 대해주었어요. 서영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지훈이 회사 일로 바쁠 때 서영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했어요. 서영은 이런 지수의 관심과 배려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 다 이런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수는 형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워했고, 서영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끌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금지된 관계라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서영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고 서영도 지수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지훈의 회사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민호는 평소 지훈의 화목한 가정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된 민호는 아내와 자주 다투는 편이었는데 지훈이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동생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부럽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호는 강남에 있는 거래처에 업무차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미팅 덕분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춰 서 있을 때 길 건너편 작은 모텔 앞을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지훈의 아내 서영이었고 남자는 지훈의 동생 지수였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며 차 안에서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와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지고 있었어요.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서영과 지수가 맞았습니다. 민호는 지훈의 가족들을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어서 얼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둘이 우연히 만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 했지만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나 행동이 뭔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며칠 동안 민호는 이 사실을 지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칫 오해일 수도 있고 괜히 친구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친구로서 알려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금요일 점심시간에 지훈을 따로 불러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훈아, 혹시 어제 서영이랑 지수가 강남 쪽에서 만날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지훈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대답하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본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서영과 지수가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지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잘못 본 것 아니냐며 그럴 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확실하다고, 분명히 서영과 지수가 맞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민호는 친구를 위해서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아내와 동생이 그런 관계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서영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우는 평소처럼 서영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점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서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지수가 집에 왔을 때도 지우는 동생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지수와 서영이 대화하는 모습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결국 민호에게 다시 연락해서 혹시 탐정사무소를 아는지 물어보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함부로 의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민호의 소개로 지우는 강남에 있는 작은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고 생각보다 소규모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지훈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불륜 조사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탐정은 먼저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와 생활 패턴을 물어보았습니다. 지훈은 서영과 지수의 직장 위치, 퇴근 시간, 그리고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탐정은 이런 경우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탐정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며칠 후부터 미행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혼자만의 시간에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만약 정말 집에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택배로 받은 작은 홈캠을 거실 책장 뒤쪽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서영이나 지수가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어요. 첫 번째 주에는 별다른 발견이 없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온 보고에 따르면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했고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민호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2주째 되던 화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서영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에서 나온 서영이 지수와 만나서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우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영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었어요. 정말 아내가 동생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탐정의 보고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어요. 서영과 지수가 만나는 패턴과 장소,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고 매번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우는 홈캠 영상도 매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지만 목요일 오후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출근한 후 지수가 집으로 들어와서 서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수와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수가 서영의 손을 잡고 서영이 지수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키스와 포옹, 그리고 더 나아간 행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영상을 보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었어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고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상 속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내와 동생이 자신 몰래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탐정에게서 또 다른 증거 사진들이 전달되었습니다. 모텔 출입 장면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혼 소송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확보한 셈이었어요. 지우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민호는 지훈의 상태를 보고 탐정 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 주말 지수가 평소처럼 집에 왔을 때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과 아내가 태연하게 자신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겨우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준비가 끝나면 그때 진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연차를 내고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지훈이 가져온 홈캠 영상과 탐정 자료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특히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불륜은 이혼 사유로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지우는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부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일 낮에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지우는 부모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말하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지수와 서영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친밀해지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키스 장면이 나오자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나아간 장면들을 보고 아버지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분 모두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역력했어요. 지우는 부모님께 이미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수와도 완전히 인연을 끊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지수를 당장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아들과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녁 시간 지수가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지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의 일이 들통났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한 후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과 서영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수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어요. 형을 배신하고 형수와 그런 관계를 맺다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단호했어요. 오늘부터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영상에는 여러 번에 걸친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아버지는 지수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지훈도 동생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내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제 관계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지수는 계속 빌었지만 지훈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집에 돌아가서 서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영은 지훈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훈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서영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날 밤 지훈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내와 동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야 할 때였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 며칠 동안 서영은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일을 듣고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친딸이라는 이유로 집에 받아들여 주었어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께 완전히 절연당한 후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형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에게 여러 번 주의를 받기도 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서영은 지훈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타난 것이었어요. 지훈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서영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서영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서영은 지훈의 앞을 막으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지훈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서영이 계속 붙잡고 늘어지자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표정만 봐도 이미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 느껴졌어요. 카페에 앉은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했어요. 지수와의 관계도 그냥 우연히 시작된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영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지수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날 그 순간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영은 카페에서 무릎을 꿇고 싶어 했지만 지훈이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가버렸어요. 서영은 혼자 카페에 남겨져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수가 지훈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나서 형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훈은 지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생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불쾌했고 빨리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지수도 서영처럼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어요. 형이라고 부르며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지수가 무릎을 꿇기 전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미 형제 관계는 끝났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서영과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변명들이었습니다. 이미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유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보자 지훈은 지수에게 그만 가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매달린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 것 같으냐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지훈은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후로도 서영과 지수는 각각 여러 번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서영과 지수가 함께 지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 함께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서 용서를 빈다는 것 자체가 모독으로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고, 용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영과 지수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이 되었어요. 결국 지훈은 팀장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지훈의 평소 모습과 다른 점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3개월 휴직을 승인받은 지훈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서영과 지수의 기억들과 마주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거실 소파를 볼 때마다 홈캠에 녹화된 그 장면이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서영 측에서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어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던 날,
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아파트 보증금을 정리한 후 지우는 당분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어요.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필요한 짐들을 챙겼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친절한 분이었고, 지훈의 사정을 대충 눈치채고는 조용히 배려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변을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서영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부터 지수와 함께 보낸 즐거웠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프고 분노스러운 감정들이 점점 무뎌져 갔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2주째 되던 날 지우는 우연히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역시 이혼 후 마음을 정리하러 제주도에 온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씩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주에 지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서 새로운 집을 구하고 직장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번 일로 얻은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고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기 전날 밤 지우는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을 정리했어요.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지우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제주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